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4.15 총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염병 사태 장벽을 뚫고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죠. 일부 소란이 벌어진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물리적 거리를 잘 지키고 또 불편한 절차를 잘 받아들이면서 이 방역당국 지침에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게 될지 국제사회도 관심이 높았는데요. 방역도 시민의식도 선진국에 가까웠다 하는 그런 긍정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선거 과정에서 각 당과 또 후보들이 보여준 퇴행적 모습, 무척 좀 아쉽게 기억이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뭔가 앞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가 언제까지 뒷걸음질만 치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질문에 21대 국회는 행동으로 그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4월 16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릴 거고요. 검색어 뉴스 그리고 작은 서점의 개성을 담은 신간 소개 코너 동네 책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희철님, 윤서영님, 조혜숙님, 방산월님, 최기원님, 신부식님, 김영희님 선거 잘 치르셨다고 인사 함께 건네주셨고요. 미무스완님, 산속전원생활님, PL2020님, 가윤아님, 바보남자님, 정희철님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뉴스픽 총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다들 늦게 주무신 것 같은데 자, 21대 총선 결과 각 당의 성적표가 이제 거의 이 시간이 되니까 마무리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참패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투표율이 지금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이번 총선 결과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역대 최고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투표율 66.2%가 나왔는데요. 유권자 2,900만 명이 투표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 58%였습니다. 네. 그럼 무려 8.2%포인트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입니다. 지금 비례의석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 집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역구만 봐도 민주당은 163석을 확보했고 비례의석은 지금 집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16석에서 17석 합하면 180석에 예.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말 그대로 참패를 했는데요. 퍼센테이지만 보면 34%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84석, 비례는 17석, 18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100석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안타까운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소수 정당들 굉장히 이번에 낮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새벽까지는 집계가 5석이었는데 지금 6석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국민의당이 3석 정도, 열린민주당에도 지금 2석에서 3개 의석을 바라보고 있고요. 무소속 5석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실험한 총선이었지만 결과는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지역의 양분화 현상도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갔고요.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들이 뭐 거의 한석, 두석, 한석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민주당에 또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참패로 인해서 굉장히 지도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사퇴를 한다던가 변화가 생기겠죠.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 결과 분석이 이제 필요할 텐데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이걸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문정부 집권 4년차 접어드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거의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게 미통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숨은 샤이 보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높은 투표율도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좀 87년 이후에 정말 압승입니다. 거의 180석이라고 하면 개헌만 빼고는 국회의 많은 일들을 거의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180석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패스트 트랙 같은 거라든가 뭐 소수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많은 입법들이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와 여당의 힘이 실리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미통당이나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앞으로. 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집권 2년 동안에 국민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 이왕 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정부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라. 이 코로나 해라.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경제 위기 심각해질 텐데 이것까지 다 마무리해라라는 엄중한 주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라는 것은 지난해를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았었죠. 그렇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 20대들의 분노한 현상,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왜 그래도라고 봤을까를 잘 살펴보면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말 그대로 준전시 상황, 가보지 않은 길에 국민들이 맞닥뜨려진 건데요. 이 가운데서 초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해외 언론을 비롯해서 각국 여론이 그래도 한국 정부가 잘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고 그렇죠. 보고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이 좀 유효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꼽은 이유는 네. 당명을 미래로 바꿨어요. 근데 미래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은 용서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이 쏟아지는 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참사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나왔을 때 잇따라 환영 메시지를 낸 것, 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실패했던 정권이잖아요. 그 정권의 세력을 다시 불러오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미래통합당이 미래와 통합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총선의 어떤 여당의 압승이나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후반대를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당의 지지도도 올려갔던 쌍끌이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많이 묻어갔다. 특히 대통령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예. 이걸 보면 물론 개개인의 인물의 영향력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가 포함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승리자가 누구냐? 정은경 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계셨기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안정감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홀로 책임을 져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 심판론의 부분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예. 그렇지만 정부의 실정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대로 심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국민들에게 그걸 어필하지 못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합이라고 하지만 화학적 물리적 통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공천에 있어가지고도 여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천을 무리 없이 했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막판까지 공천으로 굉장한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여기서 더 듣고 가볼까요? 조혜숙님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인분들 듣고 계십니까? 정신 차려 주십시오. 김용기님은 민심이 천심입니다. 김미숙님은 당선인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숙제가 산적해 있으니까요. 초심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박진호님께서는 국민은 이미 선진 국민인데 정치계 분발을 하시라는 그런 의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김용기님께서는 좌고우면 사리사욕 마시고 국민 믿고 의지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아이언박이라는 분께서는 유튜브로 선거운동의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때문이다. 늘 반대만 하던 야당이 없으니 이제부터 책임 있게 일하고 마지막까지 나라가 잘 되도록 이끌어서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더 얘기하실 게 있다면 조금 더 국민들 의견 좀 들어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힘을 다 밀어준 겁니다. 많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나가겠다라고 밀어줬기 때문에 모든 걸 밀어준 만큼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남은 2년 동안에 어떤 고용이나 경제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한다 이러면 2년 뒤에 또 바로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승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다.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했던 협치 내각이라는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야당들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들에서 좋은 분들을 좀 해서 새로운 개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목소리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사실은 문 대통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율보다 거의 앞서는 형국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히 여당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이 상황을 어쨌든 우리가 좀 슬기롭게 넘어가는 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의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처럼 사재기 대란도 없었고요. 그렇죠.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소비 운동, 거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주 촘촘한 그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건 우리가 잘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 앞에 큰절을 하는 기분으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국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전국의 변화를 한번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두 분께서 의견을 좀 줘보시죠. 예, 보통 국정운영 후반기에서는 굉장히 정부의 힘이 빠진다라고 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법안이라던가 그에 따른 예산안 처리는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검찰개혁 관련해서 핵심 중에 하나가 공수처 죠.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임명 등에 있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는 지금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선 구도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종로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민주당의 얼굴로서 좀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대선 구도 얘기하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보면 대선이 보인다.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 후보들이 특히 잘 보여요. 이렇게 좀 존재감을 가지고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부 물갈이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도부 자체도 선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보수의 어떤 후보 내지는 리더가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분 살아옵니다만 이분이 차세대 또 미래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의 보수의 후보를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그 소수 정당 얘기 제가 드렸는데 이번 정의당 같은 경우를 보면 심상정 대표 혼자 지역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바뀐 선거제에서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당이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즉 그 거대 양당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표를 다 가져간 것이죠. 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선거법 취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가 지금 정부나 여당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이것이 검찰개혁은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검찰이 어떤 핵심 실세에 대한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권 말기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것이라는 의혹으로 덮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도 중요한데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포스트 코로나19라는 그렇죠. 의제가 21대 국회가 풀어야 될 가장 어렵고도 맞습니다.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찰개혁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아갈지 그것도 21대 국회 여야 큰 숙제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에 미무수환님께서 당선자 이력을 한번 좀 보시니까 과학 분야, 경제 분야가 너무 적고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 좀 많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당선된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좀 여성 중에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다양성이 좀 많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는 지적처럼 여성의 숫자도 많지는 않아서요. 어떤 분을 꼽아주시겠습니까? 두 분께서 좀 주목해 볼 분들을 꼽아주신다면? 저는 민주당의 양향자 당선자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네. 2016년 민주당의 당시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했었는데 네. 총선에서는 패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고졸 신화, 고졸 출신의 여성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임원까지 올랐던 정말 바닥에서 경제계 바닥에서 유리천장을 뚫었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정치를 펼칠지 관심을 모읍니다. 기대가 되고. 네.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똑같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가 화순의 산골 소녀가 그러니까 고졸 출신으로 아까 말했던 어떤 고졸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얘기가 고졸이 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벌을 깨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졸의 그 연구 보조원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삼성에서 임원까지 맡으면서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뭐 IT 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 이번에 광주 서구 울에서 당선된 것이 광주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전진 기지로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요.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 광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IT 부분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청취자분 얘기하셨던 국방에도 IT 국방과학을 만들자 이런 것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진보 진영이 이번에 굉장히 좀 어렵고도 좀 아픈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양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됐죠. 고향 갑에서. 그래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기도 했는데 또 진보 정당 최초로 사선 의원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심상정 당선자가 마냥 웃을 수 없는 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좀 유심히 본 대목은 정의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1번, 2번, 3번을 모두 여성에게 배정을 해서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이렇게 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여성 인재 양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의당이 그래도 여성 후보들을 앞자리에 배치해서 젊은 여성 인재들을 키우려는 노력은 또 일부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자스민 같은 어떤 다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소리가 이번에 진입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의당 그러면 노회찬 심상정 이 두 거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분은 이제 아쉽게 떠나셨지만 지금 심상정 의원 혼자 남았는데 물론 정의당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정의당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어떤 후배 신인들을 더 많이 키워서 심상정이 없어도 정의당이 굴러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오늘은 이제 총선 이야기를 정리를 좀 저희가 해봤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하고 가야죠. 이 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 오늘 안산 단원 일대에서 1분간 지금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기억식 등 추모 행사가 지금 곳곳에서 열린다 하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벌써 6주기가 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6주기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수백 명이 희생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됐었죠. 그래서 많은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교육청에서 10시에 사이렌 한번 울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고 하니까요. 이게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니라 추모하는 사이렌이니까 이 시간은 같이 추모를 해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직은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두 분하고 좀 짚어보고 가죠. 21대 국회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세월호 관련한 진상규명, 피해자 관련 지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진상규명 과정을 좀 살펴보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 3월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지만 이 지금 기간이 12월 10일까지입니다. 올해 12월 10일까지면 조사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세월호 관련한 단체에서 조사 기간도 좀 늘리고 인력도 보강해달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역시 법안,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의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21대 국회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과제가 세월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달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뤘었는데 네. 민간 잠수사였던 고 김관웅 잠수사. 예. 정말 헌신했지만 돌아가셨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해주고 피해자의 치료를 지원해주자라는 법안이 이른바 김관웅법, 네. 정식 명칭은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21대 국회에서 꼭 풀어야 될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달려가셨던 민간 잠수사분 네. 중에 고 김관웅 잠수사는 돌아가셨고요. 지금 살아계신 잠수사 중에도 그때의 심했던 잠수 때문에 후유증을 얻어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아직 피해 보상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이 세월호를 얘기하면서 참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이 세월호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월호를 왜 성역화하느냐, 세월호가 우상화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세월호는 그냥 자식 잃은 부모의 깊은 아픔이고 우리 국민의 아픔이고 슬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음 아픈 것이 그때 기간제 교사로 같이 들어갔던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참 나이도 어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네. 이제 같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도 굉장히 늦었고 사망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소급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제 얘기를 왜 하냐면 기간제든 아니든 아이들을 통솔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똑같은 교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셨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기념식이 나올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한 가지 가족들이 부르는 노래와 구호의 제목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 취재기자 때 이 현장을 방송으로 지켜보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감정 주체가 안 되는데요. 예,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도 잘 기억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지켜보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그리고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